자,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들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하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에 나왔던 겁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치약으로 마스크를 빨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고요. 끝으로 와이파이가 꺼진 채 원격 수업에 접속하면 요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 SNS를 떠도는 가짜 뉴스를 한번 팩트체크했던 내용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잡기에도 바쁜 방역당국에서 이걸 일일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오늘 주요 일간지 중에 한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요지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 수를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진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면서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정부가 줄임으로써 총선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이런 기사야말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위 보도 이미 명백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관련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틀 전에 방역 당국에서 SNS 상에서 가짜 뉴스가 떠돌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네. 한 의사가 실제로 의사다 나는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하고 지금 코로나 검사하기가 너무 겁나는 분위기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을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서 이 의사는 그 SNS 글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력 중앙 일간지가 관련 보도를 한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검사 대상 환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도 줄었습니다. 근데 검사 수가 준 것은 우리나라가 검사 수가 많았던 건 하루 2만 개 이상이 됐던 것은 예를 들면 신천지 전수조사, 그다음에 구로 콜센터 같은 집단 전수조사, 요양원 전수조사, 정신병원 전수조사 이런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전수조사가 다 줄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집단 확진자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을 정파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게 제일 무서운 건 사실 불신입니다. 네. 방역 당국을 불신하게 되면 어떤 방역 대책도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사실 정은경 본부장의 흰머리, 그 늘어난 흰머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저 흰머리 안 보이고 싶으실 텐데 저렇게 흰머리를 방치할 정도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김 빼는 이런 그 SNS상의 가짜 뉴스보다 더 중앙 일간지의 이런 허위 왜곡 보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의사 한 분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은 정작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에서 그걸 확대해서 기획기사처럼 보도를 한 것이죠. 자,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현직 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방역당국의 수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으니까 양쪽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자, 방역당국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진단검사를 의사들이 웬만하면 못하도록 까다롭게 만드는 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가능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3월 2일 날 제7판이 나왔습니다. 7번째 판이 나오면서 지자체용이에요. 거기에 쭉 보면 이제 폐렴 등 코로나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한다라고 폐렴이 붙은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3월 2일에 그게 바뀌었을 때 벌써 이제 저한테 언론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질의가 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대답을 해드리니까 읽어보니까 별게 아니다. 폐렴 등 코로나 의심이기 때문에 폐렴은 물론이고 다른 경우에도 코로나 의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최고도의 그 집중력을 갖고 지금 이걸 지금 벌써 얼마 동안 하고 있습니까? 석 달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오늘 주요 브리핑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는 잘못된 건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폐렴이 아닌 경우에 검사를 했을 때에 건강보험공단 청구가 들어가면 심사평가원에서 그걸 심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혹시라도 유권 해석이 폐렴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김강립 차관께서 그런 우려가 의사들 사회에서 일부가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예. 보건당국은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믿고 해놓으면은 그 검사를 다 청구를 기각하고 오롯이 의료기관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잘못하면 의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관께서 그러면 만일 그게 전혀 의도한 것도 물론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심사평가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걸 하는 거고 어떤 의사가 그걸 억지로 검사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요새 환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검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환자들이 자꾸 검사를 해달라 해서 의사들이 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와 같은 논란은 그냥 뭐 불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선거가 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요. 역으로 방역이 선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허위 주장, 허위 정보들이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부 언론에서 사실은 이런 SNS상에 떠도는 가짜 주장들을 걸러주는 거름막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언론을 거치면서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모습을 왕왕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 저널리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희 이제 언론학자라든가 또 같이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요즘 얘기하는 게 팩트 체크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개인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떠돌고 있는 수많은 SNS,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이 있을 때는 물론 그중에는 또 중요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 사회의 보루가 되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역할은 바로 그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국민들께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얘기들을 증폭을 시킵니다. 한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검사를 안 하고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선거까지 같이 개입을 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대한민국에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는 언론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인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진위는 이렇다는 것들을 밝혀줘야 되는데 마치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더 부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지금 현대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 언론으로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해서 그것이 워치독 저널리즘, 경비견, 감시견의 역할을 하면서 뭐 정부라든가 또는 권력을 쥔 권력의 부정을 파헤치는 것이 언론의 임무였었는데요. 지금은 언론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그런 공공언론, 사적인 언론들 그리고 개인 1인 저널리스트까지 다양한 그런 언론의 역할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해야 될 역할들은 정확한 사실을 걸러서
국민들이 혼동스럽지 않게. 그래서 오늘 김강립 차관이라든가 정은경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들은 결국은 정부의 이런 방역 당국의 조치를 신뢰를 훼손시키고 행정력을 낭비시킨다. 지금 수많은 그런 자가격리 사태라든가 이분들이 위반한다거나 이 사태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온 힘을 쏟아야 될 방역 당국이 이 언론의 보도에 해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찾아내서 무엇이 원인인지 밝힐 시간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최근의 정파적 상황들 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특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공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다시 방역에까지 미친다는 거 사실은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이 높아진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될 언론들은 그 책무를 좀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검증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과장된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줘야 되는데 도리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 언론들이 좀 그 부분은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지금은 좀 더 진중한 자세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언론인들께도 좀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언론들이 어떤 의사의 주장을 접하고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방역 당국에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히 한번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야죠. 그런 과정이 없이 보도부터 합니다. 네, 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사실 해당 언론은 초반에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올 때요. 일본을 배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됐죠. 일본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확진자가 주니까 확진자가 어떻게 이렇게 마술처럼 줄 수 있냐. 또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초등학교 때 반장에게 선생님이 잠깐 나가시면서 떠든 아이들 이름 적으라고 하잖아요. 누구 이름 적는지 기억나십니까? 평소에 자기가 미워하는 아이의 이름 적습니다. 네, 자꾸 그 광경이 떠오르네요. 자, 우리 언론들 호오를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은 방역에 가장 도움되는 기사를 써야 될 때입니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확인되지 않은 건강 정보죠. 왜냐하면 삽시간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관련 내용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치약으로 마스크를 빨면은요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근데 왜 마스크를 자꾸 뭘 하려고 하세요? 마스크는 네.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면 마스크는 이제 위생상 계속 빨고 세탁을 하고 하지만 나머지는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면 마스크를 아마 뭐 치약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치약은 비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손에 묻어 있는 오물을 비누로 닦는데 비누는 소독제가 아닙니다. 비누는 손에 있는 뭐 바이러스 세균을 닦아가지고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초를 하라는 거예요. 치약도 이 안에 있는 비누를 못 쓰니까 치약으로 우리가 닦아내는 거지 오물을 그걸로 소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독은 소독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강 소독제가.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진짜 그 얘기를 하려면 실험을 하면 되죠. 바이러스를 넣고 시험관에 치약을 뿌립니다. 정말 죽는지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치약을 마스크에 바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치약으로 마스크를 빨면 그냥 치약이 아깝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한 모렴치한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5분이면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김평론가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발생 때는 일부 스미싱 문자라든가 이곳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좀 돌았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합니다. 그런 사기로까지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8,000건 이상의 사기 사건들이 지금 아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켄터키주 이 포스터의 노래에 나오는 켄터키 그 지방 있지 않습니까? 네. 루이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검사소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한 번에 $250를 내면 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15분, 25분 금방 나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최소한 100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개인의 급하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미 중국을 앞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지금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뉴욕의 그 무인 섬에 지금 매장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을 매장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 최강대국 미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루이빌에도 몰리고 있고요. 또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웹사이트에는 뭐 $4 정도, 4에서 $5 정도의 이 비용을 내고 하면은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광고, 사기 광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특히 미국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실 두렵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웹사이트라든가 곳곳에 이 사람들을 미끼로 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생물학적 요인과 이것은 결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바이오 테러, 생물학적 테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미국의 테러리즘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과거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테러리즘에 연계되는 그런 만일에 기소를 당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중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검찰 당국이라든가 다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범죄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 또 국민들께서 현혹되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최근에 미국이라든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주의하시면서 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말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느 지점에 가짜 검사 장소를 만들어 놓고 뭐 공짜로 해준다, 뭐 와서 진단을 받으라는 둥 미국처럼요. 혹은 15분 만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정용 검사 키트가 있다. 이 인터넷으로 사라. 우리 국민은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이런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이유가요. 공적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만큼 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다행스럽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기에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신속 진단 키트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사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본 뒤라면 15분 만에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단 말이죠. 자, 정 교수님, 이런 사기에 혹여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점에 유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진단 키트든 간에 제대로 된 게 나오면 반드시 중대본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진단 검사나 이런 과정들이 식약처와 또 이런 감염은 질병관리본부의 검증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아까 그 250불이라는 게 한 30만 원쯤 되는 돈 아닙니까? 네. 근데 제대로 된 우리가 하는 16만 원짜리 검사를 하면 미국은 4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3,000불이니까. 그래서 10분의 1 가격으로 한번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현혹을 하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신속 항원 테스트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독감이 의심될 땐 그걸 해서 나오면 치료를 하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게 키트가 나오면 도구가 나오면 충분한 홍보가 될 것이니까 그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의료기관 보건소 다 가면은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냥 따라서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적 의료 체계가 건재하고 그리고 진단 키트가 뭐 한국산이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될 정도로 신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 사건은 글쎄요, 어떤 머리 나쁜 사람이 이런 사기를 한국에서 치겠습니까?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죠. 진단과 관련해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최 의원님? 일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지 그 않습니까? 부분을 노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잔악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잔악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같은
인류의 바이러스 재앙에도 돈 벌라는 사람들, 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긴급 재난 지원금을 MMS 상품권으로 하하. 발송한다. 그래서 정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MMS를 누르면 그게 이제 스미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시지로 이제 보이스 피싱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남도에 이게 좀 돌았다는데 경남도는 심지어 우편으로 발송하신답니다. 아하. 네. 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긴급 재난자금 MMS 상품권으로 발송된다. 이런 거 오면은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잔악괴라 그래서 잔악괴나 괴소문 조심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런 뜻이었군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죠. 글쎄요, 이 가짜 뉴스 만드시는 분들, 뭐 학생들 공부하는 쪽은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도 허위 정보들이 있죠. 김평론가님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저가형 뭐 대부분 다 그런 모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매달 요금 체계 중에서도 가장 적게 저렴한 그런 요금제를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결국은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듣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PC를 쓰는 사람 경우라면은 그럴 경우는 좀 적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요즘 모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5G나 또는 LTE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용량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엄청난 요금제가 나온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 가짜 뉴스처럼 일부 또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생들은 대부분 EBS에서 연계되는 망들을 사용하거든요. 네. EBS의 망들을 사용하게 되면 다행히도 또 우리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EBS를 통해서 이런 원격 강의를 듣게 될 경우에는 제로 레이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과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통신사들이 요금을 스스로 부담해서 네. 이 학교 강의에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인데요.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용량 사용이라든가 또 요금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폭탄 요금이 나올 것처럼 그런데 물론 EBS를 통하지 않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역시 5G라든가 또는 LTE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요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께서는 5월 말까지 일단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반드시 EBS를 통해서 접속해야 된다. 대신에 또 EBS의 초기에 혹은 또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접속하는 거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와이파이가 되거나 그렇죠. 또는 뭐 광역망이 깔려 있는 그런 PC를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시되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학교 측과 학생들이 또 다 함께 몰리게 되면 EBS 접속할 때 초기에 약간의 그런 버벅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EBS 측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서로 잘 시간대를 잘 조율해서 미리미리 접속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우리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을 때 한 1시간여 정도 이렇게 접속이 끊긴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일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IT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만약에 10명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씩 차례로 접속을 하면 멀쩡하답니다. 그런데 한 7명 정도가 한 번에 들어오면 10명을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가 다운이 된다더군요. 그래서 학교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접속을 하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차례로 수업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